자, 국민의힘 안개 속이라 지금 김기현 대표, 인유한 위원장 과연 어디로 갈지, 어디로 걸어갈지,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에게 안개 속을 헤쳐나오게 도와주는 걸까요? 어제 김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했는데 결론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소통을 강화하자.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혁신에 관련 언급은 전혀 없으셨나요? 인유한 혁신에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하신 게 없으실까요? 말씀하시면 함구하네. 자, 일단 어제 오찬이었거든요. 일단 사진은 여럿이 있는 사진만 공개가 됐습니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깊숙한 얘기는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일단 오찬에서 공식 만찬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가졌는데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 비공개 오찬 후에 이제 국회 브리핑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주재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비공개 오찬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일주일 뒤인 지난 10월 18일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만에 열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윤재욱 원내대표, 또 이만희 사무총장, 유이동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이번에 꾸려진 용산 2기 참모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혁신이나 당무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민생 정책, 예산 등의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좀 분석을 좀. 근데 이만희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는 당의 시각으로 저 오찬을 분석해서 전달한 거죠. 예. 아마 그러니까 이제 현장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 좀 조금 약간은 허망한 결론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소통을 강화하자. 그럼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됐었나요? 예. 당과 대통령실 간에. 그러니까 저 결론을 보면 너무나 뻔한 결론이다. 그러면 저 결론 말고 정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듯이 상견례 그 이상의 성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일 당장 혁신위원회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내일 혁신위원회 아마 자칫하면 조기 해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혁신위가 그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동력을 받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이거를 누군가는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혁신위가 조기 해체를 통해서 무너진다면 김기현 지도분들 온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저는 순수하게 관측이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을 막을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선 기자들이 이제 김기현 대표와 윤 대통령 간에 잠깐이나마 어떤 독대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기사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있었는지 또 별도의 김기현 대표는 하루에도 서너 차례 통화한다고 하니까 그 통화하면서 그럼 무슨 메시지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오늘 조선일보에 났듯이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파국을 막기 위한 어떤 중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진은 공개된 사진은 여럿이 같이 이제 오찬을 함께하는 사진이었습니다만 만약에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독대라고 하죠.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한 자리가 있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오찬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걸 공개한 거는 당이거든요. 당에서 우리 대통령 만났다. 이거를 당에서 공개했는데 물론 그건 상의를 하는 겁니다만 적어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 회동을 공개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는 해요.
죄송합니다. 마침 이제 혁신위하고 최고위원회가 갈등 관계인데 이 묘한 시기에 이제 이 해동이 잡혔으니까 뭔가 힘 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일정상 보면 예산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쌍특검이 예고돼 있고 그래서 대국회에 관한 것만 해도 충분히 언론할 수 있는 이유는 생긴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김기현 대표 쪽으로 힘이 좀 실리는 모양이 보이고 형식은 그런데 과연 오늘 내일 이어지는 이 혁신위와의 갈등을 김기현 대표가 어떤 식으로 원만하게 수습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인요한 위원장이 좀 스스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보다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를 새롭게 뭔가 바꿔내는 이런 힘으로까지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김기현 대표 쪽으로 그래도 좀 더 연말까지는 중심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아유,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사실 정치가 보면은 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김기현 대표께서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예. 그 혁신위하고의 그 문제도 그렇고 근데 국민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뭔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면 혁신위와 버금가는 아니면 혁신위의 그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회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연일 대립각을 세웠던 두 사람이 드디어 오늘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희생을 촉구해온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 그리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사실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어서 오늘 만남이 기로에 선 혁신위의 향방을 좌우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김기현 대표는 이걸 단칼에 거절한 상황인데요. 혁신안을 둘러싼 시각차가 너무 큰 만큼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과연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혁신위의 혁신안을 내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될 것이라면서 김 대표가 혁신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 대표는 오늘 오후에 인 위원장과 만나서 갈등 상황을 봉합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회동인데 오늘 만나면 적어도 만난 이후에는 뭔가 결론이나 아니면 해결책이 좀 보여야 될 텐데 오늘 만남이 어떻게 보여요? 만약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내일 혁신위 회의에서 혁신위가 거의 언론 표현으로 하면 자폭 수준의 무슨 대안을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죠? 뭐 논계 작전 얘기도 뭐 나오고 그리고 뭐 비대위 요구 얘기도 나오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혁신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 동의를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건 뭐 각종 여론조사로 다 나오잖아요. 예. 물론 지금 뭐 동력을 일부 잃었다고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위의 그 제안 같은 걸 다 그냥 그 없었던 걸로 치고 김기현 지도부가 온전하게 총선 때까지 진군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과거의 그 정치 흐름이나 이런 거를 그 견주어 볼 때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 자체가 여기서 뭔가 그 갈등 봉합책을 내놔야 돼요. 그게 아까 여권 관계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와 혁신위가 결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는 상태의 어떤 중간 형태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친윤들의 뭐 그 불출마나 아니면 그 수도권 출마나 이런 것들을 한 2, 3일 내로 결론 내서 빨리 발표해라. 이거는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뭐 어떻게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생기면 거기에 이제 권고를 해서 김기현 지도부가 그거를 그게 수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뭐 집중 검토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양쪽의 체면이 다 살 수가 있죠. 예. 아마 그 정도가 되면 내일 혁신위에서도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김기현 지도부의 완승으로 만약에 끝나고 혁신위가 그냥 조기 해체의 길로 간다. 이렇게 되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더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총선의 어떤 큰 그림을 말씀드렸다면
사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지역에서 이루어지죠. 이 지역으로 들어가 봐도 요즘 치열합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예선전이 치열해지는 곳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총선은 내년 4월이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에 시작한다고 해도 당내에서는 공천을 놓고요. 사실 지금부터 치열한 물밑싸움,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특정 지역구에 지원자들이 몰린대요. 나름 경쟁력 있는 후보들입니다. 근데 한 곳으로 간대요. 조금 편한 곳? 이러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곳도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오면 보시겠습니다. 한 지역구에 너도 나도 출마. 여당 교통정리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주요 지역구가 있는데 일단 몇 곳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곳부터 그래픽으로 보시죠. 자, 제일 먼저 요즘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바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 마포갑부터 나왔네요. 마포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호 의원, 그다음에 조정은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등 의원급의 지금 다른 곳에서 시대정신에서 오신 분, 전남에서 정치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 마포갑 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노웅래 지역구였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제일 관심을 끄는 곳은 바로 서울 종로입니다. 최재형 현역 의원이 있고 하태경 의원 부산에서 수도권 출마 과감히 도전하고 왔는데 종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움직임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요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런데 오늘 어제 발표됐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지상욱 전 의원도 보여요. 지상욱 전 의원도 이 서울 종로에 지금 중구 전 의원인데 여기도 지금 어제 발표된 선거구 확정안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대요. 왜 복잡해지고 있는지는 잠시 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경기도 분당을입니다. 이 경기도 분당을 지금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김은혜 전 홍보수석, 경기도지사 출마까지 했었잖아요. 아쉽게 석패를 했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경기도 분당을로 간답니다. 원래는 수원 출마를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지난 정권에서 장관을 했고 부산에서 정치 기반이 있는 분인데 수도권으로 출마를 하는데 그 수도권 중에 경기도 분당을 여기는 전통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지역으로 출마를 했는데 원래 마포였는데 마포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 예산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홍문표 의원이 현역 의원이거든요. 홍문표 의원 지역적 기반도 탄탄합니다. 과연 어떤 싸움이 벌어질까? 이 당내에서 문제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경쟁력 갖춘 분들이 결국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지역으로 간다.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인데요. 원래 3명이던 자리였는데 갑자기 지상욱 전 의원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네, 바로 중구와 종로구가 합쳐져서 지역구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어제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과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각각 한 석씩 줄어들고 인천, 경기 의석수가 한 곳씩 늘어나는 게 이번 총선의 핵심입니다. 확정안에 따르면요, 정치 1번지인 종로가 중구와 합쳐져서 종로구, 중구, 지역구로 바뀝니다. 서울 노원도 현재는 갑을병 3곳이죠. 그런데 병이 사라지면서 노원, 갑을 이렇게 2곳으로 통합이 됩니다. 노원병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3차례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예. 매번 이렇게 논란이 됐던 공룡 선거구도 다시 출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분구, 그러니까 원래 지역구 한 곳이었던 게 2곳으로 나뉘면서 늘어난 곳은 모두 6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선거구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관심을 갖는 곳 몇 곳 중에 지금 종로가 아주 지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우선 저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물론,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이기 때문에 저게 확정이 되려면 나중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서 그것까지는 조금 앞으로 길이 남아 있다. 3분의 2가 또, 예. 그럼요.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좀 당선되기 쉬운 곳 이런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뭐 이제 박민식 그 현재 아직도 뭐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이제 거기 살기 때문에 내가 수도권에서 나온다면 거길 나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거기는 당선되기 쉬운 곳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김은혜 전 홍보수석 마찬가지죠. 뭐 본인이 그 부근에 삽니다. 원래 분당갑이었죠. 그런데 이제 분당갑을 안철수 의원한테 내주고 나서 본인이 바로 그 옆 동네로 이제 옮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당선되기 쉬운 것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당내에 다른 의원들이 누구는 험지에 가고 더군다나 자기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 약간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뭐 수석이나 장관으로 그런 사람은 결국 꽃길을 찾아 나서는 것 아니냐.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받아도 반론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곳도 뭐 대략 비슷합니다. 이게 험지가 아닌 한 또는 뭐 경합 지역이 아닌 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출사표를 계속해서 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아마 당내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떻게 확정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아니 내가 내 지역 지금 마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포는 지금 노웅래 의원이 뭐 재판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용호 의원 그리고 조정훈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까지 지금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나서서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교통 정리할 분도 지금 윤여한 위원장 만나고 지금 바쁘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이제 공관위원장의 역할인데요. 실제 이제 당내에서는 사무총장이 현실적으로는 지휘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공관위원장을 거쳐서 최고위원회가 결정하는 이제 수준을 받게 되는데 뭐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한 지역만 선거가 아니라 사실은 전국의 그 어떤 정세가 요동치기 때문에 예. 이게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총선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어떤 선거 전략 같은 걸 세우게 되는데 아직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보면 총선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그 뭐랄까요 이제 기획의 어떤 중심이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흠지가 아닌 좀 더 유망한 지역에 이렇게 몰리고 미리 이걸 언론에 알려서 또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이 좀 주도성을 쥐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안 되게 이런 좀 선제적 조치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미경 전 의원님, 뭐 현역 의원 해보시고 지역을 이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출마 예상자들한테는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지금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역 공천이 요 움직임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정답인데요. 사실 정답대로 당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이 더 길어져서 이게 이제 다시는 어떤 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은 조정이 안 돼요. 다른 지역구도 못 가는 경우가 예, 되면. 못 가는 경우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서 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예비 후보 등록입니다. 어허. 그러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다 거기서 열심히 뛰고 있고 자기 식구들 만들고 조직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어허. 그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당장 해도 지금 늦는데 그러니까 조정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이게 조금만 시간이 더 가면 아무도 조정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 결국은 경선에서 결정되고 아까운 인재는 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디로 갈지를 놓고 요즘 거취가 주목되는 장관도 있죠. 한동훈 장관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은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답니다. 한동훈 장관이 줄곧 추진해왔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민. 지금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으로 많이 오는데 불법 이민자들 와서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민의 조건을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꿈을 찾게 하자. 그게 지금 인구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이런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이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 총선 출마가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정책위원총회에 참석해서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요, 한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의총에 참석하는데 법무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 이민청 신설 방안과 관련 현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오늘 의원들에게 외국인 인력 유치 또 이민청 설립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당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특히 이 이민청 설립은 한 장관의 대표 정책이기도 하고 또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내각을 떠나기 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과제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한 장관이 총설 역할론을 두고 지금 현재 당내에서 여러 구상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당 의원 전원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다 보니 예.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당내 기반이 없는 공직자 생활만 해온 한 장관으로서는 출마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과 직접 접촉에 나선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취임 당시부터 바로 이 이민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었습니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 총선 이후에도 이민청을 직접 맡아서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어떤 결실을 꼭 내가 따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험지 출마에 가장 먼저 손들고 나온 장관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재명 지역구에 도전할 것으로 정해져 가는 원희룡 전 장관 한 집회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단어를 꺼냈습니다. 솔선수범. 제가 뭐 자꾸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설선수범해야 되는, 오히려 더 앞장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라든지 저 자신의 울타리만을 고수하는 그런 생각은 저 자신부터 버릴 생각입니다. 어쩌면 원희룡 장관은 본선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장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어느 정도 이제 굳혀가고 지금 본인의 얘기를 쭉 들어봐도 내가 솔선수범하겠다. 내가 이번 총선에서 제일 험지로 뛰어들겠다. 이런 걸 던지는 거 봐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요구에 가장 먼저 본인의 뜻을 밝힌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솔선수범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다만 현직 장관입니다. 아직 이제 후임자가 뭐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하기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인천 계양을로 뭐 내심 거의 정해놓고 있지만 만약에 인천 계양을로 먼저 간다고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물러앉으면 약간 좀 황당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결국은 원희룡 장관의 저런 희생 정신 때문에 아마 친윤들의 입지가 내년 총선에서 더욱더 좁아질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친윤들이 과연 친윤이나 아니면 김기현 지도부에서 후속 어떤 이행 조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된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깃발을 꽂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공천을 앞두고 수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쪽 당에서 누구를 후보로 낼 것 같으면 우리가 누구를 후보로 낸다. 그러니까 먼저 패를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이른바 이제 행마를.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종로가 누가 나올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어디로 갈지, 원희룡 장관이 정말 인천 계양으로 올지 이런 걸 계속 지켜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선거라는 거는 인물과 인물 대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로가 기획단 같은 데서 계속 여론조사를 붙여보거든요. 그리고 여론이 흐름이 어떤지 이렇게 해서 누가 장단점을 가졌는지 골라서 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당선 여부만 보면 이런 말을 하기 힘들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급, 그리고 상대당 대표하고 적장하고 겨루겠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향후 정치에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